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아기를 학대하고 증거를 은폐하려던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학대했는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료 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놓은 현직 구청장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구청장 환영을 위해 주차를 못하도록 막아둔 거였는데 일행에게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6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자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평소처럼 또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제보 사건이었죠.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무려 280km를 택시로 이동한 뒤에 요금 35만 원 내지 않고 튀었던 이른바 택시 먹튀. 요즘 요금 내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먹튀 말만 믿고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기사님이 승객을 기다렸다가 뒤통수를 맞으셨죠. 자, 그 처량한 모습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하셨는데, 자, 오늘 기사님 아들 그 먹튀 찾았다 합니다. 이 목포 북항에서 일하는 선원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다 잡힙니다. 예? 아무쪼록 벌금 세게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그리고 오늘 재판 일정이 있는 관계로 못 나오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을 대신해서 공사가 다 망함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튼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그리고요. 예,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텍사스 댈러스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봅니다 하신 한미금님. 내 이름 진짜 불러줄 거예요. 오늘 저녁 모임이 있는데 식당에 사반 틀어놓아야 되겠어요 하신 대전의 김경희님. 엄마랑 항상 사반 시간만 기다려요 하신 남선희 정예지 모녀님. 아빠 김철호, 엄마 김춘아 씨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해주세요 하신 인천 주안의 김은주님. 자, 갓난아기 때문에 시끄러웠을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을 돌렸더니 세상에 오히려 저렇게 편지와 케이크를 주셨어요. 남양주 별내 별사랑마을 2-10단지 살아요 하신 김상아님.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자, 제주 서귀포의 고영숙님, 청주 상당구의 동영님, 이서구님, 이현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예, 일단 처음 가보죠. 오늘 또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영웅의 연결식입니다. 자, 문경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 고 박수훈 소방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자, 이 동료 소방관들이 뉴스를 봤더니 엉엉 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 많은 조문객들이 찾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 문경뿐만이 아니라 고인이 되신 소방관들의 고향인 구미, 또 상주 소방서, 이 경북도청에서도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세종정부청사 야외에도 시민 분향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고 김수광 소방관의 아버지 같은 경우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잘 안 먹던 앤데 그날따라 아침을 먹자고 하더라. 그래서 아내가 차려준 밥과 국을 함께 먹고 출근길을 보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방관이 되고 싶어 했는데 합격하고 좋아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젊은 소방관들을 위해서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이 장례는 경북도청장 주관으로 치러지고요. 내일인 3일 오전 10시에 이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연결식이 거행됩니다. 두 분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왜 밀쳐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입니다. 자, 그런데 노인이 부딪히니까 왜 밀쳐 하면서 노인이 다가가서 밀치자 여성이 휙 돌아서 지금 양측 간에 지금 싸움이 자, 그런데 지금
노인을 벽으로 밀쳐서 수차례 가격을 합니다. 노인도 몸부림을 쳐보지만 여성이 머리채를 쥐자 노인도 저렇게 힘에서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겨우겨우 말려서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또 일행이 또 밀치는데요. 자, 두 사람 겨우겨우 양 끝으로 저렇게 멀어졌습니다. 자, 이게 어르신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치신 어르신의 모습인데 정말 갑작스럽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27일 대구의 식당이고요. 제보자 어머니가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들어가던 두 여성 중에 한 명과 어깨가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게 판단하기에 너무 고의적으로 부딪혔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이러시냐면서 이 여성을 쳤고요. 여성이 어머니를 벽에 밀고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도 이 저항을 하면서 때리고 밀치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실랑이로 번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려서 다툼은 중단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여성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계속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사실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제보자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궁금해서 이 제보자 역시도 식당 직원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치매가 있기 때문에 이 식사하시면서 드시던 술병을 눕혀놓고 뭐 이런 행동을 좀 하셨는데 계산하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걸 본 이 여성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발길질하는 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피하려고 들어오다가 이 여성과 고의적으로 좀 어깨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제보자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이상 행동하니까 좀 만만하게 보고 일부러 시비를 건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당시 제보자 어머니는 단순히 메뉴를 많이 시켰을 뿐이지 뭐 폭행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뭐 먹튀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는데 이 여성들이 먹튀가 의심된다는 얘기도 직원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여성이 어깨 부딪힐 때 분명히 빈 공간이 있었다. 이건 고의로 시비 건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그 여성분들의 입장은 직접 좀 연락이 닿질 않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자, 일단 하지만 이 경찰의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경찰 조사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제보자가 듣기로는 쌍방폭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나 정당회가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폭행하는 걸 이제 맞고 잡는 정도가 넘어서서 같이 무언가 한쪽이 더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하는 과정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상황이 되면 뭐 사실 쌍방폭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만 지금 제보자 주장대로 상대방이 도발을 하고 그리고 그 도발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훨씬 폭행을 더 많이 했다라면 저쪽에 대한 처벌이 더 중하고 그리고 이 제보자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 같은 걸로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황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님은 지금 상해 2주 진단을 받고 또 지금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치매 또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내가 고소해줄게입니다. 역시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지하철에서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안 야, 스케줄 얕혀먹어. 시비 걸지 말고 어디서 손목을 니 같은 게 있어. 웃어? 너 말해봐. 말해봐. 해봐. 말도 못하네? 너 내가 고소해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이 미친. 너 내가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말해봐. 말도 못하네? 어머. 너 스케줄아. 말도 못하네 이제. 죽여버리니까. 조용히 꺼져.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살벌하죠, 이거? 네, 너무 살벌하네요. 게다가 지금 최근 시간대 사람도 많은 2호선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제보자께서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분하고 저분이죠, 부딪혔는데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휴대폰을 이제 화를 내면서 이 제보자 옷에다가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조금 지금 이제 약간 갈등이 생기는데 갑자기 저렇게 막 폭행에 난리가 났어요. 거기 게다가 이제 얼굴에 상처도 났다고 하는데 제보자가 피하려고 아마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또 따라 내렸다고 해요. 따라 내려서도 계속 폭언과 폭행을 했고 어려냐면 옆에 있던 분이 내가 증언해 줄 테니까 신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여성도 초상권 침해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다 이렇게 아주 그냥 계속해서 폭언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폭행죄 고소라뇨. 일단은 저 여성 지금 계속 욕하고 있잖아요. 예. 저기서 끝낸 게 아니라 경찰서까지 와서 계속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고소를 한 거예요.
본인도 맞았다. 그리고 폭행죄로 같이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뭐 손목을 잡은 거 이론적으로 폭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게 통상적인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보자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저 욕하고 뭐 계속 폭행한 여성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내가 왜 나는 300만 원 낼 수 없다. 그리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정식 재판을 청구해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영상 자체가 증거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이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지 감경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근데 제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봉변이잖아요. 네. 지금 대중교통을 탈 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참 오늘 이상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까 10,000원 줬잖아.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평화롭던 식당에서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만나보시죠. 자, 식당 안으로 한 어르신이 입장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응대를 합니다. 자, 계산기 메뉴를 저렇게 딱 누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아니 음식을 받아야 돈을 주지 먼저 계산하는 게 어딨어. 자,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음식을 만들러 가고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자, 계산대로 가는데 자, 노인이 건넨 돈은 꼴랑 1,000원이었습니다. 아까 내가 10,000원 줬잖아. 그러더니 예, 지금 딱 1,000원 주고 있어요. 아까 내가 10,000원 줬잖아. 그러더니 저걸 들고 이제 음식을 들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자, 이 기자, 제가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저 음식값은 11,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음식 나오기 전에 내가 10,000원 줬고 지금 1,000원 건네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장님은 결과적으로 1,000원만 받았다. 네, 맞습니다. 10,000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기가 제보자의 식당인데 그 어제인 지난 1일에 한 노인이 들어와서 음식 하나를 포장 주문합니다. 11,000원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음식 받으면 계산하겠다. 아직 음식도 안 받았는데 왜 결제를 하냐? 라면서 돈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을 포장해서 드렸고요. 그러면서 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노인이 1,000원권 지폐 한 장만 내밀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0,000원은 아까 냈다고 우기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옆에 있던 손님도 아까 계산 안 하신 거 다 봤습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한 그 옆자리 손님이 제가 계산할게요 라면서 이 어르신을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M1 손님한테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어서 그냥 안 받고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어르신이 소고기도 3팩이나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았는데 차라리 오셔서 뭐 돈이 없다 이렇게 사정을 설명하셨더라면 그냥 내어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속상하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200만 원짜리 월척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낚싯바늘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저것 월척이구나 싶었는데요. 자, 봤더니 생선도 아니고 뭣도 아닌 바로 휴대폰이 저렇게 딱 건져졌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월척이라는 거는 30.3cm 한자에 넘는 붕어를 말하는 건데요. 2월 1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라고 올라왔냐면 낚시하다가 시가 200만 원짜리를 잡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낚시하는데 뭐가 묵직한 게 낚시를 딱 물었습니다. 이게 도다리구나 물었다 싶어가지고 조심조심 끌어올렸더니 끌어올라온 거는 바로 저 휴대폰이었던 거예요. 근데 휴대폰이 최신형 약 2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그 안에 명함하고 면허증이 있으니까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걸 건져 올렸다고 하니까 그 분이 이제 고맙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5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5만 원은 그 휴대폰을 찾았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그 게시자를 줬고 나머지를 돌려줬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냐면은 200만 원짜리를 찾아주고 5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낚시하러 왔다가 주요 즉 차를 운전하는 기름값을 벌었다라면서 흐뭇한 내용을 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동생 부부의 생색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또 연락을 주셨네요. 네, 남동생 부부가 딸에게 준 생일 선물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이런 사연인데요. 사연자 딸이 최근에 대학 졸업하고 좀 의미 있는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친정 어머니부터 남동생 부부 조카까지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 뒤에 올케가 딸한테 비싼 명품 팔찌를 척 채워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동생은 그러면서 이런 선물 원래 너희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크게 쏘는 거야 라면서 생색까지 냅니다.
사연자는 너무 놀라서 몇 번씩이나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요. 딸한테도 너 앞으로 삼촌한테 잘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쩐지 표정이 내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팔찌 가짜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 라면서 비분간계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딸이 명품을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을 한 거라면 남동생 부부에게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르는 척 올케에게 전화를 해서 그 팔찌 너무 고마웠다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이 올케가 제발 저렸는지 사실 그거 가짜인데 우리 남편이 시켜가지고 그랬어요 라고 사과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남동생에게서는 뭐 따로 사과도 없고요. 그래서 괜히 기분이 나빠서 지금 이 남동생 부부랑 연락을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동생 부부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괜한 이런 거짓말을 한 건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본 건지 좀 화가 난다고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전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누나입니다. 야, 백성문, 네가 그러고도 하나뿐인 외삼촌이야? 어렸을 때 네가 거의 안고 키우던 조카딸이 사회인 돼서 맞는 첫 생일에 짝퉁을 선물해. 너 우리가 없이 산다고 너 일부러 먹이는 거지. 너도 고약하지 마. 네 마누라 진짜 밉상이다 얘. 이것들 나중에 두고 보자 동그라미. 아니 더 들어보세요. 다음 남동생입니다. 아니 누나, 상희 누나 왜 혼자 급발진이야? 왜 맘대로 소설 써? 내가 아무렴 하나뿐인 조카한테 일부러 내가 짝퉁을 샀겠냐? 사람 마음을 왜 이렇게 맘대로 재단을 해? 누나, 실은 우리도 짝퉁인지 모르고 샀다고. 아니 그렇다고 이걸 버려? 이거 버려야 돼? 그건 아니잖아. 알았어, 내가 그러면 진품을 사주면 될 거 아니야, X. 는 역시 없군요. 자, 팀장님부터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오는 생일 사연에 나오는데 삼촌이 어떻게 조카한테 이미테이션, 짝퉁, 가짜 팔찌를 사주면서 내가 크게 쏘는 거야. 이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연에 나오는 그 풋풋한 그 학생을 가지고 이렇게 속였다는 거는 삼촌이 너무나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정식으로 하시고 이번에는 진짜 오리지널 제품으로 사주세요. 자, 교수님. 네, 이거 이 사회생활로 나가는 조카한테 찬물 끼얹는 거죠. 네, 정말 자기 자식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정말 응원하려고 만난 건데 이거 정말 실수하신 거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반 장난처럼 하셨다고 해도 이건 정식으로 사과가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하지만 만약에 이 산 사람들도 가짜인 줄 모르고 샀던 거라면? 알았다면서요? 예? 우리 남편이 시켜서 그랬어요. 사고 나서 네. 알았다는. 사고 나서 알았다면 그거는 본인도 속은 거니까 그거는 사실 충분히 화해하고 해결이 될 문제죠. 그거는 잘못한 건 아닌데 알고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알고 했는데 얼마나 조악했으면 받은 조카가 그 식사 자리에서 바로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조카 입장에선 축하가 아니라 놀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조카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적 사정이 조금 넉넉지 못하다면 그에 맞는 좋은 선물을 골라서 선물해 주는 게 훨씬 의미가 있죠. 명품 짝퉁 하면 그 뭐 앞으로 짝퉁 인생 살라는 겁니까? 그건 조카한테 너무 이거는 어찌 보면 모멸감을 준 거고 이 부부에게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동생이 와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 정도예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거는 꿇고 사과를 정말 진심으로 해야 이 가족이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까지. 무릎 꿇어야죠, 이 정도면. 네.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하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차라리 저렴한 걸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가짜 가품을 주시다니 이거 뭐 명품인 줄 알고 차고 나갔다가 창피당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 저라면 조금 아득해지고 좀 원망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 가족 여러분의 의견도 좀 전해드리자면요. 이라샤님 밉상이네요. 차라리 그냥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주지 하셨고요. 야누님 모르고 차고 나갔다가 창피당하면 책임질 건지요? 굳이 왜 주나요? 쿠미님 올케 생일에 그거 다시 선물로 주세요 하셨고요. 하지만 미니 YP님은 올케가 사과했다면서요. 그럼 한 번은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올케 생일에 그걸 이제 돌려준다. 좋습니다. 자, 사반 가족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들 사반 본방송과 유튜브 고민 중개사 양원보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메일과 카톡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사시는 고승화 여사님, 얼마 전 자전거 타시다가 크게 다치셨다고요. 알고 봤더니 인대 파열. 아니 그런데 저렇게 다치셨는데도 개인 상해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셨다고 해요. 어떤 좀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동안 머리가 터져버릴 지경이셨대요. 하지만 이제 그까지 또 돈 포기하고 말지.
이렇게 포기하고 나시니까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고 무엇보다 이 사건 반장 볼 때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또 힐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고 여사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중개사 양원보,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고민중개사 양원보. 공인 아니고요. 고민 맞습니다. 고민중개사. 효대구알 만관부. 예.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주문하신 어때요? We is a composer. Everyone is a composer. Compose coffee. 부산의 한 병원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19일 된 아기의 귀가 크게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간호조무사는 면봉으로 인해 가벼운 상처가 난 거라고 둘러대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아동학대 재판이 시작되고 병원의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도 공개됐는데요. 대체 생후 19일 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생후 19일이라면 그야말로 뭐 시체말로 정말 피덩이 아닙니까? 자, 그런 아기와 산모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네, 지난 2021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조리원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 그 태어난 지 19일 된 신생아의 귀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긴 한데 이게 하얀 연골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 귀 뒤에 그 태지라고 신생아 각질이 있는데요. 그걸 긁어내다가 나무 면봉이 부러지면서 긁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진료를 본 의사는 아이 이 찢어진 귀의 결이 지그재그로 난 걸 볼 때 이건 살을 비튼 것 같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아이 엄마는 아동학대를 의심했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수사에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뭐였죠? 학대였습니다. 일단 간호조무사가 CCTV 사각지대로 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아이가 막 울고 보챘겠죠. 뭐 이때 뭘 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아이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서 다치겠다고 이제 검찰이 본 건데 사각지대로. 네, 그 데려가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 조무사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아이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수간호사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이 귀 사진 좀 전에 보내면서 수쌤 간반에 제가 사고 쳤습니다. 혼나겠습니다. 아기 귀를 잡아당겨서 상처가 났습니다. 귀 뒤쪽으로 크게 반성합니다. 눈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끝이 아니라 연락도 했었나 봐요. 수쌤, 그러니까 아마 수간호사로 추정되는데 수쌤 전화 꺼져서 병원에서 있겠습니다. 톡 확인하시고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아이 고의적으로 상처를 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잖아요. 자기 윗사람한테. 네, 근데 문제는 이 간호조무사가 아이가 다치고 하루가 지나서야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가벼운 상처예요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그 아기가 이제 피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넷저고리에 피가 묻었는데 그걸 또 버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 영상을 봤더니 간호조무사가 신생아가 피가 묻은 베넷저고리를 검은 비닐에 넣어가지고 몰래 버리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간호조무사가 16분 후에 동료랑 얘기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손을 비트는 동작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튼 건 맞는 건데 어떻든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간호조무사가 재판을 받을 때 그 자기는 아동 학대의 고의성이 없다면서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 생후 19일 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귀를 비틀어서 상처를 입힌 이 간호조무사. 그런데 이 여성의 뒤에는 학대 증거 은폐를 지시한 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조직적 은폐라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네, 검찰이 해당 병원을 2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장과 직원들이 다 같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일단 의사는 뭐라고 병원 기록을 썼냐면 면봉에 의한 상처다라고 이제 조작한 것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나 조무사들도 맨 처음에 이 아이의 기록이 매우 보챔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걸 지우고 양호 이렇게 써놨고 또 이 사건도 마치 목욕 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 간호사가 이 사람에게 다시 또 문자를 보낸 것도 지금 파악이 됐어요. 뭐라고 썼냐면 조직적 은폐 또는 작당 모의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이 최악의 경우다라고 쓴 것이 발견됐습니다. 아, 근데 아니 진작에 좀 이실직고를 했더라면. 그랬으면 물론 뭐 아이가 그렇게 다쳤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물론이죠. 그냥 넘어가기 힘들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간호조무사 이제 아동학대 재판이겠죠. 근데 거기에 병원 행정부장이 대표병원장의 지시로 하나하나 재판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재판 진행되는지 볼 수는 있죠. 문제는 이제 증인신문 같은 것들이 이제 예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신문 직전에 증인들하고 다 그 간호조무사에 선임한 변호 사무실에 모여서 서로 이제 어떻게 말을 맞추고 위증까지 이렇게 말을 해라, 저렇게 말해라, 위증 교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처벌받고 끝날 사건이 지금 재판에서 위증한 사람만 한 7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예. 위증을 진두지휘했더니 병원 행정부장 또 수간호사는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장과 의사 포함해서 무려 10명이 또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병원 알고 봤더니 좀 역사가 있었어요. 네, 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2022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귀를 비튼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당 병원 산후조리원이 그 생후 13일 된 아기의 기저귀를 갈다가 이 아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것 때문에 영아가 두개골 골절 또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그러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요. 또 보호자에게 바로 사고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 사고 사실을 하루가 지난 뒤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병원 관계자 3명이요. 그 재판에 넘겨져서 금고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현재 해당 병원의 산후조리원은 3월까지 휴업에 들어간대요. 근데 아니 그러면 3월까지 휴업이면 그 이유는요? 뭐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또 슬그머니 정상 영업을 할 수도 있죠. 1월 20일부터 휴업에 들어갔고 3월까지는 최소한 휴업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병원이 뭐 산모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은 병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지금 피해 아동 부모님 같은 경우 이 아이 그 아까 귀에 그 상처가 지금 바로 수술할 수 없고 뭐 19살 때 흉터 제거술을 받아야 되고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려서 청력에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좋아. 근데 일단은 최근에 의료법이 좀 강하게 바뀌어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가 되면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병원장이나 일부 의사들은 당연히 의사 면허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뭐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뭐 금고형 이상이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면허가 취소되면 병원을 운영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좀 사진이 끔찍해서 이렇게 블러를 치긴 했는데 아이 귀 뒤쪽 연골이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깊었답니다. 빠른 회복을 좀 바라겠고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막아놓은 현직 구청장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구청장 환영을 위해 주차를 못하도록 막아둔 거였는데 일행에게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얼마 전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연락을 주셨네요.
네, 일단 이 제보자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고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장애 5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아예 못 걸을 정도는 아닌데 그 진통제 패치를 척추 부근에 붙이지 않으면 이 고통 때문에 거동이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지난달 12일에 그 인감증명서 하나를 떼려고 서강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정문 옆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그 주민센터 밖으로 사람들이 도열을 그러니까 쭉 늘어서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제보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고 했는데 밖에 웬 사람들이 쭉 이렇게 늘어서 있었고 심지어 차를 못 대도록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못 대도록 막아서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구청장님 행차요.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그 동사무소 앞에가 이제 장애 차량을 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차량을 거기다 대려는데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차를 못 대게 해서 아니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왜 차를 못 대냐. 그랬더니 구청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 오는 거랑 뭔 관계가 있냐. 난 그냥 대겠다고 해서 됐거든요. 대고 이제 인간 뛰어서 나오는데 거기 이제 구청장이 왔는지 뭐 막 사람들이 도열해가지고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빼야 되니까 누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차를 빼야 되니까 좀 이제 비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제 차를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저를. 아, 이제 구청장이 동사무소에 딱 왔는데 이제 미리 어떤 뭐 환영 뭐 이런 걸 하려고 좀 나와 있었던 거군요. 일단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날이 마포구청장이 신년맞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고 하니까 주민센터 앞에 이제 구청 직원들이 쫙 도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를 대려고 하는데 딴 데다 대라고, 구청장 오니까 다른 데다 대라. 그래서 아니 구청장이 오는 거랑 내가 차를 대는 거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주차라고 주민센터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주민센터에서 일을 보고 나와서 이제 차를 빼야 되잖아요. 차를 빼려고 그래서 도열해 있던 사람들은 좀 비켜달라. 나 차를 빼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 별 비켜지 않으니까 무슨 약간 이제 뭐 대통령 행사 아니야? 행차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불평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그러니까 주민센터로 들어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제보자의 사진을 찍으면서 막 이제 하니까 제보자가 왜 내 사진 찍냐? 빨리 삭제해라. 그러니까 사진은 못 지우겠고 당신 장애인인 걸 내가 확인해야겠다. 신분증 내놔라. 오히려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공무원이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제 마포구청장 소속 실장이었다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옥신각신이 계속 됐습니다. 급기야 고성과 욕설까지 오가는 싸움으로 번진 건데요. 당시 상황,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그래 나도 공무원인데 네가 공무원이라고 전화한테 주민한테 큰 소리 쳐? 아니 그러면 당신이 공무원이라며. 아니 왜 내가 장애라면 장애 네가 뭔데 장애를 확인하라고. 사진 지우라고 이 사람아. 아니 못 지워. 확인한 다음에 지울게. 명함 내놔. 명함 내놔. 당신 이걸 위반이야. 이거면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장애 있는 게 이거 어떻게 다 했어. 아유, 지금 세상에. 저런 욕설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아유, 참 말로 옮길 수가 없는데 아무튼 교수님. 네. 요즘은 사실 이런 욕설 거의 안 하죠.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데 진짜로 장애가 있으신 분을 비하하려고 한 욕설인지 아니면 실수로 나온 건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장애가 있으신 상태에서 장애 주차구역에 했으면 장애가 있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진짜로 이제 그 사람으로서는 진짜 장애가 있는지 장애가 없는 사람이 저기다 세우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랬다 뭐라고 그렇게 우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의심이고 일단 장애가 있으신 분의 차인데 그것도 보지 않고 저런 욕을 했다는 건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제보해 주신 분은 아무리 구청장이 왔어도 그리고 또 이 간부급 공무원이 주민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냐 이걸 지금 제보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팀장님, 구청 소속 공무원의 입장
그분의 뭐 저희가 제작진이 연락을 드렸죠. 그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소속의 실장이 뭐라고 해명했냐면 동네 주민들이 2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내하기 위해서 나왔을 뿐이지 사실은 도열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제보자가 겉보기에 장애인 같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X신 욕을 했습니다. 그 욕은 참 황당하게도 일반적인 욕이라고 지금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신체 접촉이라든지 뭐 장애인 비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들으신 것처럼 양측의 말이 이렇게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주민센터 앞에 그 CCTV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침 그날 또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CCTV 영상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래서 일단은 주장을 기초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주민센터 동장의 입장은 도열한 적 없다. 아니 그냥 일단 주민들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주민들 안내해주고 잠시 주차를 좀 통제했던 것뿐이고, 그리고 그냥 주차 잘했고, 그리고 나갈 때도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라는 게 일단 주민센터 동장의 주장인데, 이 입장을 이제 제보자한테 전달을 했더니 제보자는 아니 내가 도착했을 때 주민들은 이미 다 2층에 올라가 있었는데 올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구청장밖에 없었겠죠. 구청장만 오면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따로 안내할 것도 없었으니까 그건 도열이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제보자는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 도열해서 주차를 막았다는 것보다 고위공직자라는 사람이 장애인 주민을 비하한 것, 이게 더 문제고 이게 더 화가 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교수님, 이게 진짜 CCTV만 있으면 진위가 금방 가려지는 건데 하필이면 그날 그게 또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자, 일단 뭐 네. 그 또 제가 보니까 신랑이가 벌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서로 말이 달라요. 네, 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제보자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장이 너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반대쪽 이 구청의 관계자인 그 공무원이라는 사람은 저 제보자가 먼저 욕했다. 제보자가 먼저 무슨 대통령 행사냐 XX 뭐 이러고 얘기하면서 소리를 또 질렀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제보하신 분께서는 아니 거기 구청 사람, 거기 주민센터 측 사람들이 사방에 쫙 깔려 있었는데 내가 왜 먼저 욕을 했겠냐. 그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욕한 것보다도 내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등록기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는 거를 왜 확인을 하는 것이며, 아무리 자기가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도 주민이 정말 장애인인지 장애인이 아닌지를 그 사람이 증명하려고 뭘 요구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권리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차를 대려고 했다면 그 증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과태료를 매기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땡땡 실장이라는 사람, 그 마포구청에서도 뭔가 좀 입장을 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마포구청의 입장을 이제 요구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 내용은 담당 소속 공무원하고 또 저분하고의 어떤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된 것뿐이지 사실상 구청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뭐 많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루세트님은요, 구청장이 조폭인가요? 왜 이렇게 지나친 의전을 합니까? 구청장보다 국민이 위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하셨고요. 군산 사는 남원댕님, 구청장한테는 충신이겠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간신이네요 하셨습니다. 또 초이초이님, 얼굴 찍으면 장애인인지 아닌지 아나요? 그냥 분풀이 아닌가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일단 뭐 이 마포구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 구청장과는 무관하다. 직원과 제보자 사이의 주차 시비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말이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방금 아까 이 사건을 제보해 주신 분 역시 나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당 국회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입니다. 예. 구청실장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진영 논리로 이 제보자가 이걸 저희한테 연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양측 모두 서로 일면식도 없고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이라고 양측에서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제보자분은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일이 한참 전에 있었는데 이걸 제보하면은 또 어떤 정치적인 또 문제로 해석될까 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묵혀놨는데 마포구청 측에서 뭔가 좀 성의 있는 답변이 오지 않아서 제보를 결심했다라고 또 부연을 해주시더군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정말. 결국 경찰에 신고하셨다는데 이 양반 이거 아니야 배가 불렀네 이거. 다 해줬구만 친정에서.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Oh no! 6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자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한 남성이 이웃집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네, 지난해 7월 8일 밤 11시 40분쯤에 이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두 사람은 일단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지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혼자 살고 있었고요.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나게 된 그런 사이였습니다. 먼저 60대 남성이 마당에서 좀 시끄러운 기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막걸리를 사들고 이웃 남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좀 얘기가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웃 남성이 60대 남성에게 이런 형님은 또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술을 같이 마시기 시작을 했고요.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또 이 60대 남성의 집에까지 다시 올라가서 술자리를 이어가고요. 그러면서 바둑까지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60대 남성이 술 취해서 잠들었다가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싱크대 앞에서 이웃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 왜 거기 누워있냐라면서 막 몸을 흔들어 봤는데 손이 싸늘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신고하려고 했는데 휴대전화가 안 보여서 집주인에게 가서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직후에 설명을 했습니다. 도착한 경찰이 목격한 광경은 이웃 남성이 이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로 처참하게 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술을 마시고 바둑까지 뒀어요. 단 둘이 있는 방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떠봤더니 한 사람은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가장 유력할까요? 네, 당연히 바로 함께 있던 그 남성이 제일 유력하잖아요. 이 남성은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고 또 이 흉기에 두 사람의 지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이 남성이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피해자를 찔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지목을 했어요. 남성은 지금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도저히 나는 살해를 할 동기가 없다. 우리는 둘이 화기애애하게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바둑도 두었다. 난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살아남은 이 남성은 무죄를 주장한 건데, 자, 근거 중에 하나가 이랬습니다. 제3자, 누군가가 외부에서 침입해서 같이 있던 이 친구를 죽였다. 팀장님 현역에 계실 때도 이런 사건 많이 다루셨었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 제3자가 몰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에 살해했어요. 살해한 뒤에 도주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니까 그 주거지 앞에만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 건물 뒤쪽에 있는 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데를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증거 자료가 안 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진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 돼야 되거든요.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말인데 증명됐다고 보기가 어렵다면서 주장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그 의심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범행 도구로 쓰인 흉기에는 두 사람의 지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CCTV의 사각지대로 몰래 침입해서 피해자만 죽였다. 이게 일단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왜요? 일단은 제3자가 여기에 침입을 하려면 외부 침입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CCTV를 피해서 주도면밀하게 들어왔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살해만 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까 흉기에도 두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죠. 예, 예. 만약에 살해하지 않았다면 이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해자의 혈흔이 이 피고인의 옷에 튀어 있었어요. 그럼 보통 살해 행위를 하면서 튄 피가 옷에 묻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3자가 들어와서 급히 누군가를 이제 이 사람을 살해하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 세면대 혈흔까지 다 닦아낸 흔적이 있습니다. 제3자가 침입했다면 그거 지금 누구 한 명 더 자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 예, 예. 이 사람이 자고 있어서 언제 깰지 모르는데 누군가를 살해하고 그걸 다 닦고 나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면 그 옆에 목격자가 될 수도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한 예. 명의 누워있는 피고인은 어. 그럼 피고인에게 또 뭔가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아하. 피고인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제3자의 침입을 통해서 살해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재판부는 바라봤습니다. 자, 외부인 침입 아니다. 혼자 살아남았던 그 사람이 범인일 거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건데요. 또 하나 결정적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벽에도 귀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 옆집, 그러니까 이 사건 발생한 집의 옆집 주민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진술을 합니다. 이 건물이요, 벽간 소음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방음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조용히만 있으면 그 옆집에서 뭐 설거지하는 소리, 화장실 쓰는 소리, 심지어는 대화하는 소리까지도 다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옆호실 거주자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 건물 방음이 잘 안 되는데 그 옆집에서 웬 60대 남성이 목소리를 깔고 너 죽을래?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렸다. 이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껴서 그날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잤던 것이 기억이 난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남성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분노나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술입니다. 자, 뭐 CCTV처럼 이런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뭐 간접 증거들은 다 그 살아남은 사람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피고인이 이런 주장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누군가를 흉기로 살해하면 흉기를 사용한 흔적이 손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찌르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손에 상처가 나거나 뭐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흉기를 썼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재판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2%. 들어는 보셨나요? 0.42%. 그거는 어느 정도 마셨는지 예측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완전히 실신인데. 완전 실신 거의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항도 못하고 뭐 방어를 할 그런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그럴 때 손에 흉기 자국이 남지 않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천천히 찌르면 돼요. 아유. 굉장히 잔인한 거죠. 천천히 9번에 걸쳐서 저항 없는 B 씨를 찔렀을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을 기초로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우, 세상에 뭘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합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또 피고가 상해치사 전과가 있고 그리고 또 사소한 일에도 폭력을 사용했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15년 선고가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은 무슨 원한 관계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고 그냥 살해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잔혹하고 비겁하게 살해를 했는데 15년 후에 이 사람이 또 이유 없이 나와서 이 사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럼 그때도 또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당할 누군가가 또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세 살 연상의 남편과 10년 연애 끝에 결혼한 주 씨.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탓에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갖은 구박을 감내해야 했지만 사랑꾼 남편 덕에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5년 차 갑자기 암에 걸린 남편. 이후 주 씨는 8년 동안이나 남편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는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시어머니는 대뜸 주 씨에게 남편의 항암 치료비와 수술비로 빌려준 수천만 원을 갚으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결혼 생활, 시어머니에게 당한 서름도 많은데 그동안 남편을 간호한 대가는 물거품이 되는 건지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주 씨. 시어머니 요구대로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걸까요?
가족 여러분, 이번 사연 좀 많은 좀 의견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암에 걸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다 지난해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40대 아내분의 제보입니다. 암 투병 기간이 무려 8년. 8년 동안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어요. 얼마나 심신이 망가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이 40대 아내 주모 씨의 제보인데요. 남편이 구강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8년간 간호하다가 지난해 6월에 결국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이 암투병 기간 동안 남편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부가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좀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2년 전에는 척추로 암이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 증상이 왔는데 이 아내의 집념이 또 대단합니다. 재활병원도 아니고 집에서 이 남편을 열심히 운동시켜서 결국에 걷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그 폐혈증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이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 이 남편 장례식장에서 그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곁에 앉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서러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어머니가 주 씨한테 항암 치료비며 수술비에 든 5,500만 원을 갚아라. 이렇게 요구를 시작해서 너무 속상하다는 제보입니다. 아니, 물론 자식을 잃은 그 뭐 안타까움은 알겠는데 뭐가 됐든 자기 아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간병을 했으면 아유, 며느라 뭐 누구야 참 고생했다. 너도 참 고생. 이게 아니라 지금 항암 치료비, 수술비, 야 너 서방 한 거 너 빨리 내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그런데 이 시어머니께서 결혼하기 전부터 굉장히 좀 못마땅했나 봐요. 이 두 부부는 10년 연애를 한 자기 커플입니다. 그러니까 3년 연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10년 연애를 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이 미뤄진 거예요. 근데 결혼이 미뤄졌는데 이제 홀시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사남매 중에 유일하게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시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좀 집착을 하시는 게 있었고 이 며느리께서 이제 그래도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내가 모시겠다. 그래서 시댁으로 들어가서 사는 걸 이제 자처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이쁘게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예단 받을 때부터 누워서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못마땅한 기색을 갖고 있다가 시집살이도 아주 보통이 아니게 시키셨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예단 들고 왔을 때 드러누워 있는 시부모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도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반대라면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저렇게 그렇죠, 와서 그렇죠. 들어 넣어서 막 무시하듯이 하는 거. 근데 이 정도까지였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잖아요. 그럼 시어머니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부엌은 시어머니의 부엌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시어머니의 부엌은 며느리 입장에서 굉장히 낯설고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냥 주 씨도 이제 어떻게든 시어머니 도우려고 딱 들어가면 정신사납다고 들어온 순간 도마의 칼을 딱 내려놓는다고 해요. 요리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주 씨가 이제 나가면 그제서야 다시 요리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이 밥 먹으면 본인이 만든 반찬은 다들 앞에 두고 며느리가 만든 반찬은 너가 알아서 먹으라고 며느리 쪽에 던져놓고 그리고 또 주 씨가 부엌에 이제 자기 없는데 한번 들어가면 바로 또 지켜보고 또 뭐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너 이것도 어디다 뒀냐 이렇게 뭐라 하고 부엌에 손도 못 대게 해놓고 정작 시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유 제가 부엌 일 안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이 정도까지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 애초에 결혼을 반대를 하지 왜 남의 집 귀한 딸 집안으로 들여가지고 이런 짓을 해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인데요. 사실은 이런 시어머니와 산 게 한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며느리한테 상당히 구박은 같은데요. 사실은 결혼 초부터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니까는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신체적으로 이상이나 싶어서 산부인과 갔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부인과를 가면은 여성만 가는 게 아니고 남자도 가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 라면서 보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죠. 아이가 안 생겼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모든 걸 너 때문에 그래 라면서 며느리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네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손주를 못 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아들이 암투병 중인데 말이죠. 무리한 요구를 또 했다는 거죠.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남편 간호하는 것도 힘든데 저보고 혼자 가가지고 그 시험관도 가서 니 혼자 가서 시험관 하라 하고, 남편은 저렇게 아파서 있는데 척추까지 전이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입양을 또 권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남편도 싫다고 얘기했어요. 거기 어머니가 좀 불만이 많으셨어요. 애가 없는 것에. 남편이 재산을 좀 부동산을 많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 며느리 혼자 있으니까 그냥 아깝다는 거죠, 그게. 아유, 교수님. 참. 예. 너무 일반적이지 않죠. 아들이 항암 중인데 며느리를 시험관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또 시험관 시술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이제 남편 아프니 우리 아들 아프니까 너 혼자 가서 시험관 수술해라, 이런 시어머니가 계시다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그걸라도 안 할 것 같으면 입양이라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에 달고 사셨다는 거예요. 뭐 애도 안 낳은 게 뭘 안다고, 뭐 애도 없는 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이 아픈 것도 며느리 탓, 애가 없는 것도 며느리 탓, 그러면서 우리 네 시누이들은 다 애 키운다고 밥하는 것도 힘든데 너는 남편이 해서 밥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고, 뭐 이런 식으로 타박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사연자분의 남편께서는 당시 이제 되게 아프셨다니까 조금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병상에 누워서라도 엄마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라고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 이런 이제 제보 사건들 보면 여기서 남편의 역할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선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사랑꾼, 지금도 계속 사랑꾼이었다고 해요. 돌아가서까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 주 씨가 나 진짜 이제 시어머니랑 못 살겠다. 이제 같이는 도저히 못 살겠고 나랑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분가를 하든지 하자.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내 아들은 절대 분가할 일 없어,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남편은 분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분가를 하긴 했는데 이제 남편은 암투병 중이잖아요. 또 매일같이 전화해서 뭘 먹었냐, 별일 없냐 확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분가는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분이 분가를 했어요. 내 아내와 우리 엄마 사이를 떼어놨습니다. 그 정말 큰 결단인데 여기서 끝이었으면 뭐 저희가 전해드리지도 않죠. 네, 이런 와중에 그 아내 주 씨 친정 아버지가 또 췌장암 투병을 하셨는데, 이 당장 주 씨는 남편 병간호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 정작 친정 아버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겨놨던 이 주 씨의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아서 좀 전해드리자면요. 남편이 퇴원하고 집에 와서 매일 오전 2시간, 밤에 2시간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줬다. 친정아버지도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나는 한 번도 아빠 다리를 만져주진 못했다. 베개 위에 다리를 올려놨다는 얘기에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을 간호해야 해서 항암 치료하시고 집에 혼자 계시는 아빠한테 한 번도 가질 못했다. 나는 간병인이 아닌데 남편 간호할 사람은 필요하고 나한테 10원 하나 주기는 싫고, 이게 시댁 가족들 마음인 것 같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이 친정 아버지가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걸 두고 사돈인데, 아버지 돌아가신 건 자식 아픈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조문도 안 왔다는 겁니다. 장례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요, 며느리한테 괜찮냐 이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아니 팀장님, 이게 지금 무슨, 친정아버지를 보낸 며느리한테 너 신랑 아픈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며느리한테 눈물 콧물을 흘리게 했으니까 이 시어머니는 회개하지 않으면 피 눈물을 흘리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며느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이 제보자분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러고 계세요. 자, 13년 동안 겪은 일을 정말 일기장에 빼곡하게 적으셨다는데, 자, 그중 몇 가지만 저희 별별 극장에서 재연을 동의를 얻고 해보고자 합니다. 자, 박상희 교수와 이자연 기자 고부지간으로 만납니다. 만나보시죠. 예, 그때 성문이 병원비며 치료비 쓴다고 5,500만 원 빌려간 거 어서 갚아라.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거는 빨리빨리 깔끔하게 정리해야 내 속이 편하다. 아니 그건 성문 씨가 직접 어머니께 빌렸고 또 성문 씨 통장으로 받은 돈인데 그걸 제가 갚아야 하나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분가하자고 네 남편 들쏘서 나갈 땐 언제고 이럴 땐 또 남이니? 성분이 가고 그 많은 재산 고스란히 다 너한테 간 것도 내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데. 아니 어머니 다 저한테 오다뇨. 6대 4잖아요. 그거 어머니도 가져가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병원비까지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 자, 여기서 그러면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8년간 간병한 남편 떠나보냈는데, 병원비 갚으랍니다, 시어머니가. 아니, 이게. 자, 일단 뭐 법적인 거는 좀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팀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 자기 아들 병원비를 며느리한테 갚으라고요? 제가 이런 시어머니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며느리 입장이 사실이라고 하다면 정말 이런 시어머니 정말 반성하고 회개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교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진짜 제가 말씀 주십시오. 아유. 사실 8년 동안 이렇게 오롯이 혼자서 간호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를 남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한테 이 재산을 넘기는 조금 사라도 보내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서운한 거죠.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오시지도 않고 근데 시어머니께서 누구보다도 그 아들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제보자분 8년 동안 간병인 한 번 안 쓰고 본인이 다 케어를 했었대요. 자, 그 백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이 간병한다는 게 대소변 다 받아내고, 아니 이걸 그런데 남편이 딱 죽으니까 내가 빌려준 너 서방 치료비 내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제보자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간병비라도 내가 받겠다 지금. 일단 병원비는 설사 남편이 진짜 빌렸더라도 다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빌린 게 아니라 증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가 자식 아파서 암 치료하고 있는데 그걸 돈을 아들한테 빌려주나요? 보통은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증여면 당연히 갚을 필요 없고요. 그렇죠. 만약에 빌려줘도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채무도 상속이 돼요. 그러면 이 채무 중에 5분의 3은 이 제보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 5분의 2는 어머니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상속인은 2명밖에 없으니까 설사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5분의 3만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간병비 같은 거를 따로 청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이제 어렵고요. 다만 이제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간병하고 기여를 해왔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상속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법적으로 야박하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어머니에게 차라리 저 같으면 정말 이렇게 나오면 그냥 법적으로 청구하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 청구하세요. 소송을 근데 소송을 통해서도 시어머니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엄청 충격받으셨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 K캐슬님, 하늘에서 대체 아들 어찌 보려고 이러세요 하셨고요. MJ님, 자식 일인데 며느리에게 빚쟁이 노릇이라니요. 참담하네요 하셨습니다. 또 스티븐 잡채님은요. 역대 별별 상담소 시어머니 탑3 안에 들겠습니다 하셨고요. 널 어쩌면 좋니님, 며느리를 간병인으로 들였던 겁니까? 하면서 화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빨간색 지프차가 속도를 올려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눈밭을 지나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데요. 네, 한 번 휘청하지만 제자리에서 먼지만 일으키면서 헤매는 모습입니다. 그대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언덕을 내려오는데 이 지프차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 있는 곳으로 무섭게 돌진합니다. 안 돼, 네, 다행히 사람들 간발의 차로 차를 피했습니다. 이 돌진한 지프차는 서 있던 차들을 차례대로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충돌한 차에서는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아니, 왜 이쪽으로 달려와요? 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려다 실패한 지프차 운전자 당황했던 걸까요? 브레이크 대신 그만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던 겁니다. 사람들 역시도 당연히 멈추겠지 하고 바라만 봤는데 내리막길에 가속 페달까지 밟았으니 그 속도가 무섭게 붙었고요. 하마터면 사람들을 칠 뻔했던 겁니다.
이 사고로 차 세대는 크게 망가졌지만 다행히 사람들과 지프차 운전자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멈춘 스키장 리프트에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보드가 발에 채워진 탓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함께 탄 일행들이 꽉 잡아보지만요. 이 잡은 옷도 이미 반쯤 벗겨진 모습입니다. 옷 좀 좋아. 이 리프트가 멈춘 곳의 높이 무려 9m입니다. 아파트 3층 높이였는데요. 매달린 사람은요, 16살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제대로 앉지도 않았는데 직원이 그대로 출발시켰고 세상에. 멈춰달라는 말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녀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매달리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이 리프트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심을 느끼는 그 높이. 거의 가깝습니다. 그런 소녀에게 선택지는 단 하나뿐. 어? 안에에서 직원들이 들고 있는 그물망으로 어! 게 없었는데 네, 이 소녀는 용기를 내서 뛰어내렸지만 직원들은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아이고야. 이 소녀가 급히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정확한 상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이 스키장의 부족한 대응에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걸 또 못 받아 또. 네, 다른 곳입니다. 이곳도 역시나 리프트에 사람이 매달려 있죠. 그런데 이번엔 심지어 더 어린 친구였습니다. 아이는 리프트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질 않으니까 제멋대로 안전장치를 풀고 내리려고 했는데 그만 옷이 딱 걸려버렸던 겁니다. 아이고. 네, 이 모습에 어른들 보드도 내팽개치고 달려갔습니다. 보호자랑 같이 탔어야죠. 그래도 이번엔 뛰어내리지 않아도 됐고요. 스키장 측에서 리프트를 역방향으로 운행을 해서 이 아이를 안전히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다친 것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가족이 가게에서 나옵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에 우유 하나를 사려고 들른 건데요. 자, 아빠 엄마는 차에 올라타고 네, 딸은 트렁크에 우유를 놓죠. 그리고 쿵 문을 닫는데 그 순간 네, 차가 출발합니다. 아니, 딸 싣고 가야지. 딸이 어리둥절하네요. 네, 어. 처음에는 어디 걷다가 가? 뭐지? 하면서 속도를 내는 차를 보고 뛰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네, 차 안에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모양입니다. 분명히 학교에 딸 데려다 주려고 지금 나온 건데 딸은 길바닥에 둔 채 차는 떠나버렸습니다. 아, 뭐야 이거 도대체. 딸은 나중에 아빠의 해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 예. 아빠는 딸이 지각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얼른 출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어. 트렁크 닫히는 소리에 딸이 탔다고 생각해서 그냥 출발해버린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어. 저 차를 딸이 따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유 우리 딸하고 많이 닮았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내달렸다는 백미러 겁니다. 보면서. 네. 어. 그렇게 딸이 한참을 달리고서야 아빠가 알아차렸고요. 딸을 다시 태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자, 이런 황당한 해프닝에 가족들 모두 박장대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딸은 지각했잖아요. 네, 지각했죠. 예. 열심히 뛰었는데.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조각상 주변으로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네, 바로 이 남성 때문이었는데요. 광장 한가운데에 있는 조각상 위에 떡하니 올라가 서 있죠. 이 상황에 경찰에 소방대원까지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제발 내려와라. 위험하다 이렇게 강국이 부탁을 해도 이 남성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야 돼, 저럴 때는. 그렇죠. 근데 게다가 이 남성 조각상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조각상 다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히 휴대전화만 바라봤습니다. 자, 남성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도 무시하고 무려 3시간을 저 조각상 위에서 머물렀습니다. 좀 좋아. 네, 덕분에 인근 교통은 완전히 마비됐고요. 또 지하철역 역시 1시간 동안 폐쇄됐다고 합니다. 왜 저럴까요? 네, 결국 사다리차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네, 구조대원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남성은 조각상에서 내려왔고 바로 체포됐습니다. 근데 남성이 도대체 왜 저랬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요. 조각상에 올라가서 한 거라곤 인터넷 서핑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토요일 밤 JTBC 드라마 닥터 슬럼프 끝나고 위클리 사건 반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